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찬스였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서울 외곽 최고급 벤츠 세대가 비상등을 켠 채 눈 내리는 골목을 밝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고급 코트를 입은 한 노부인. 그녀는 추위에 떨고 있는 13살 쌍둥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건 누구도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검은 카드 한 장. 도대체 이 카드 한 장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벤츠 세대가 출동하고 한 여인이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붙잡고 통곡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장례식장 3층 가장 작은 빈소.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공장 동료 몇 명이 잠깐 다녀갔을 뿐이었어요. 친척들은 아예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13살 쌍둥이 자매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지우는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였고 동생 지선은 언니 옆에 바짝 붙어 훌쩍이고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기억하는 엄마의 얼굴은 달랐어요. 지난 3년 엄마 얼굴에서 웃음은 점점 사라져 갔었죠. 엄마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아빠는 작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 넷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빠는 늘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었죠. 우리 딸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3년 전 그날, 퇴근길 음주운전 차량이 아빠를 덮치고 도망쳤습니다. 뺑소니였어요. 경찰이 수사했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CCTV도 없는 골목길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결국 엄마는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엄마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낮 일만으론 부족했어요. 밤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엄마, 조금만 쉬면 안 돼?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으면 엄마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튼튼해. 하지만 엄마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어요.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공장 일은 특히 힘들었어요.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부품을 나르고 조립하고 포장했어요. 겨울엔 차가운 철판을 만지느라 손이 터고 갈라졌습니다. 여름엔 환기도 안 되는 작업장에서 땀을 뻘뻘 흘렸죠. 그렇게 몸을 혹사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엄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몸무게는 계속 줄었어요. 엄마, 병원 가야 돼.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엄마는 끝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던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 급식비, 교재비. 엄마에겐 자신을 위해 쓸 돈이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싼 감기약으로만 버텼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기침 소리에 아이들이 잠을 깼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자.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는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엄마는 쓰러졌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동료가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폐암 말기. 이미 온몸에 퍼진 상태였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의사의 질책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료비가 없었어요. 정부 지원도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 2주 만에 엄마는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엄마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언니. 지선의 목소리에 지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장의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발인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장례식. 연구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화장터로 향하는 승합차 한 대뿐이었어요. 창밖으로 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창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추우시겠다. 엄마 장례식을 치르는데 쓴 돈은 엄마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랐어요. 지우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공장에서 받은 마지막 월급, 친구 엄마들이 모아준 조의금, 그렇게 겨우 장례를 치렀어요. 오후 3시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이제 집에 가자. 지훈이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가서 집에 도착했어요. 낡은 빌라 2층. 13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단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집주인 아줌마였습니다.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왔구나.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사정 나도 알아. 엄마 돌아가신 거 정말 안 됐다고 생각해. 근데 나도 사정이 있단다. 월세가 석 달째 밀렸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미안한데 오늘까지는 집을 비워줘야겠어. 오래된 가구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꼭 필요한 것만 챙겨. 알겠지? 아줌마의 목소리는 미안해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네. 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에서 지선이 언니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가?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보일러를 끈 지 오래였습니다. 전기도 곧 끊길 예정이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큰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수건, 칫솔.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많이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들고 다녀야 하니까요. 엄마 방에 들어갔을 때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옷장 안에 엄마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진 옷들. 지훈은 그중 엄마가 자주 입던 가디건 하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엄마의 작은 가죽 가방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열자 지갑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지갑 안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전 몇 개, 그리고 낡은 카드 한 장. 검은색 카드였어요. 지우는 그 카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뭘까? 엄마는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었나? 그때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였더라?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엄마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빨간 눈으로 돌아왔어요. 손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지훈을 불렀어요. 동생은 아직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카드 하나 있어. 엄마는 그 검은 카드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쓰는 거야. 얼마나 급할 때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그때 써. 알았지? 왜요? 엄마 어디 가요?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엄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그 카드를 받아서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어요. 지금까지요. 언니, 짐 다 쌌어? 지선의 목소리에 지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이제 나가자. 짐은 많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 작은 배낭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엄마 가방을 메고 그 안에 검은 카드를 넣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눈이 더 세게 내렸습니다. 12월의 눈은 차갑고 무거웠어요. 언니 손. 지선이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어디가? 몰라.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걷자. 어디든 갈 데 있을 거야. 두 아이는 눈 내리는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봐야 돌아갈 집이 없었으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발이 시리고 몸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척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 속 카드를 만지작거렸어요. 엄마가 없으면 이걸 써.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거리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추워.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어디 들어갈 때 찾자.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은 오래 있을 수 없었고 찜질방은 돈이 없었어요. 지훈도 무서웠어요. 이 추운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까요? 이 추운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까요? 한참을 걷다가 지우는 작은 정류장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투명한 아크릴 벽이 세면을 막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금 덜 들어왔어요. 여기서 좀 쉬자. 두 아이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어요. 지선은 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안 무서워. 내가 있잖아. 지우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하지만 지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하면 돼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눈만 계속 내렸습니다. 주머니 속 검은 카드가 손끝에 닿았어요. 지우는 카드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이걸 써.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카드를 정말 써도 되는 걸까요? 이 카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춥고 무섭고 외로운 밤. 13살 쌍둥이는 서로를 꼭 안고 떨고 있었어요. 장례를 마친 첫날, 집에서 쫓겨난 첫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밤. 지우는 주머니 속 카드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이 카드가 정말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플라스틱 조각일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 곧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정류장 벤치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 지우는 주머니 속 검은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이걸 써.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체 이 카드는 뭘까요? 엄마는 왜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끝까지 쓰지 않았던 걸까요? 지우는 엄마가 이 카드를 건네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아빠 장례를 마친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엄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빠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엄마. 장례식 내내 딱딱하게 굳어있던 엄마. 그날 밤 엄마는 아이들을 재운 뒤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돌아왔을 때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는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선은 아직 자고 있었고
엄마는 지훈을 조용히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이거 잘 보관해둬. 봉투 안에는 검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쓰는 거야. 얼마나 급할 때요? 엄마가 없으면 그때 써.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엄마 어디 가요?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그 카드를 받아서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죠. 엄마가 죽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대체 엄마는 그날 밤 어디 갔던 걸까요? 그리고 이 카드는 어디서 난 걸까요? 사실 엄마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전혀 몰랐던 엄마의 과거. 엄마는 원래 재벌가의 막내딸이었어요. 대용그룹, 대한민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철강, 건설, 유통까지 손대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였죠. 엄마는 그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강민서. 서울 강남의 저택에서 자랐고 미국 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 뜻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온 금수저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15년 전 민서는 한국대학으로 편입한 직후였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 아버지의 뜻대로라면 졸업 후 그룹 계열사에 입사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넌 대용그룹의 딸이다. 그걸 잊지 마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엄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표현은 하지 않았죠. 대신 통제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다 보고해라. 민서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친구도 연애도 모든 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학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그는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쏟은 민서에게 남자가 냅킨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이름은 박준호. 가난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준호 앞에서는 대용그룹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명의 여자, 민서였습니다. 나 사실 집이 좀 복잡해. 민서는 자신의 집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준호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1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민서는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민서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할까?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어요. 결국 민서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라. 저 임신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누구 아이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신분이 어떻게 되는데?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그 말이 아버지를 자극했습니다. 평범한?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냐? 아버지, 하지만 당장 해결해. 알았나? 해결.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낙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요. 전 이 아이들을 낳을 거예요. 그럼 이 집을 나가라.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하는 순간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대용그룹과도 아무 관계가 없고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민서는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어요. 통장은 동결됐고 카드도 정지됐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했어요. 하지만 민서에게는 준호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살 수 있어. 준호는 민서를 꼭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소도시 변두리 작은 빌라 하나를 얻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민서에게는 처음 보는 세상이었어요. 좁고 낡은 집, 공용 화장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곳. 하지만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집이구나. 준호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좁은 방에서 둘이 꼭 붙어 자고 배가 불러오는 민서를 보며 함께 웃었어요. 우리 딸들 예쁘게 나올 거야. 아들일 수도 있잖아. 느낌이 딸이야. 분명히. 준호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쌍둥이 딸이었어요. 지훈과 지선. 두 아이가 태어난 날 준호는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민서도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날들. 쌍둥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민서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동전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한테 알려드려야 하나. 손녀가 태어났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하는 순간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민서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엄마도 힘들어지실 거야.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아.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친정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아버지는 물론이고 엄마와도 오빠들과도 언니와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민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준호의 죽음. 뺑소니 사고였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민서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남편분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식 내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울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아이들이 보고 있어. 하지만 장례를 마친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민서는 집을 나왔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거는 전화였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서야? 응, 나야.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죽었어. 뭐라고? 교통사고였어. 뺑소니.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니? 집. 아이들 재워놨어. 나 지금 갈게. 어디서 만날까? 안 돼. 아빠가 알면. 신경 쓰지 마. 어디 있어? 결국 민서는 장소를 말했어요. 1시간 뒤 서울 외곽의 조용한 편의점 앞 엄마 정순이 도착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민서야.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장례식 내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떡해, 엄마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민서는 진정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 봉투 안에는 검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도 없는 카드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받을 수 없어. 받아. 제발. 엄마, 난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니? 혼자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 은주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원래 내 거였어. 하지만 정말 막다르면 그때 써. 알았지? 민서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쓰지 않을 거야. 혼자 힘으로 해낼 거야. 그게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민서는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요.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치료비가 없어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자존심? 죄책감? 아니면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미안함?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민서는 마지막까지 그 카드를 지훈에게 남겼어요. 엄마가 쓰지 못한 카드. 하지만 너희는 써도 돼. 엄마처럼 자존심 때문에 죽지는 마. 그게 민서가 딸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정류장에서 떨고 있는 지훈. 그 카드를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 이걸 정말 써도 될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추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어요. 지훈은 카드를 주머니 깊이 넣었습니다. 엄마는 왜 죽을 때까지 이 카드를 쓰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 급할 때라는 게 언제일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정류장 벤치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이대로 있다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 추워.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는 동생을 더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어디 갈 때 찾을 거야.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었어요. 그때 지우는 학교에서 받았던 안내문을 떠올렸습니다. 청소년 위기 상담 한라인. 임시보호시설 안내. 그래, 거기로 가면 되겠다. 지우는 가방을 뒤져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지선아, 일어나. 우리 갈 데 있어. 어디? 보호시설. 거기 가면 따뜻할 거야. 두 아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발은 시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거기 가면 괜찮을 거야. 따뜻한 곳에서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하자. 3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3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청소년 임시보호시설. 간판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건물은 오래됐지만 그래도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다. 지우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갈 곳이 없어서요. 여자는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 맞은 옷, 떨리는 몸, 빨간 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자리가 없어. 네.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임시보호 인원이 꽉 찼단다. 그럼 어떡해요?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 아침에 구청 담당자한테 연락해 볼게. 오늘은 다른 데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다른 데요? 어디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13살 아이들이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PC방이나 찜질방 같은데. 여자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자리가 없어서 내일 꼭 연락할게. 전화번호 적어줄래? 저희 전화 없어요.
여자는 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와. 알았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두 아이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마지막 희망의 문이 닫혔습니다. 언니 우리 어떡해. 지선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괜찮아. 우리 내일 다시 오면 돼. 오늘 밤은 찾아보자. 깔대.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PC방은 미성년자는 밤 10시 이후 출입 금지. 찜질방은 돈이 없었어요. 편의점은 오래 있을 수 없고 눈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바람은 더 차가워졌어요. 언니 너무 추워. 지선이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마른 기침이었어요. 지우는 동생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지선아, 열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 약국이라도 있으면.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초록색 십자가. 약국이었습니다. 하늘 약국. 당번 약국이라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선아, 저기 가자. 두 아이는 서둘러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언니 힘들어.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지우는 동생을 부축했습니다. 약국까지는 100m쯤 남았어요. 하지만 지선은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아? 응. 지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초조했어요. 빨리 가야 해. 약국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그는 아이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들아, 괜찮니? 감기약 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약사는 지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마 좀 볼게. 손을 대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열이 많이 나는구나. 얼마나 아팠어? 오늘부터요. 보호자는 어디 계시니? 없어요. 약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약장을 열어 해열제와 감기약을 꺼냈어요. 이거 먹고 따뜻하게 쉬어야 해. 알았지? 네, 얼마예요? 10,000원. 지우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800원. 저 돈이 부족한데. 약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떡하니?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검은 카드. 엄마가 남긴 카드였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이걸 써.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써도 될까? 이게 무슨 카드인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지선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야. 엄마가 말한 정말 급한 때. 지우는 카드를 약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결제할 수 있나요? 약사는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잠시 카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해볼게.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어요. 삐삐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어요.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단말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띵. 승인됐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사는 카드를 돌려주며 영수증을 건넸어요. 여기, 약이랑 물도 줄게. 감사합니다. 지우는 약과 물을 받아 동생에게 먹였습니다. 지선은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어요. 고마워, 언니. 천천히 마셔. 약사는 두 아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두 아이는 약국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어요. 지우는 주머니 속 카드를 만졌습니다. 이게 정말 됐네. 이 카드가 뭐지? 엄마는 어떻게 이런 카드를.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잠잘 곳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서 자?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약국에서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세 대의 차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검은색 벤츠. 차들은 아이들이 서 있는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동생을 뒤로 끌었습니다. 저 차들은 뭐지? 왜 여기 멈춘 거야?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한 노부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흰머리, 고급스러운 코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노부인은 곧장 아이들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눈길을 가르며 흔들림 없이. 지우는 뒤로 물러났어요. 누구세요? 노부인은 아이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가 우리 민서의 아이들이구나.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시냐고요? 노부인은 무릎을 꿇었어요. 눈 쌓인 길바닥에. 그리고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엄마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찾아온 걸까요? 대체 검은 카드 한 장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걸까요? 그로부터 10분 전 서울 근교 한적한 산자락 고급 별장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층짜리 양옥. 마당엔 소나무가 서 있었고 정원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거실엔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0대 초반.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캐시미어 가디건. 하지만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대용그룹 창업주 강재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큰아들 강민준에게 회장직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기업의 실세.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정순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남편과 자주 오던 이 별장을 찾았어요. 조용히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그리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렀습니다. 사모님, 내일 이사회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일 아침에 볼게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정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졌어요. 13년 전 집을 나간 딸. 10년 동안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남편은 끝까지 완고했습니다. 정수는 몰래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비서들, 운전기사들 모두 남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년 전이었습니다. 밤늦게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였어요. 1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야? 응, 나야. 준호가 죽었어.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금 어디니? 민서는 장소를 말했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밤중이었지만 혼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깨우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면 안 됐으니까요. 서울 외곽의 24시간 편의점 앞. 민서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 너무 변해 있었어요. 말랐고 지쳐 보였습니다. 민서야.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정수는 민서에게 카드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 검은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정말 막다르면 그때 써. 하지만 민서는 결국 그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3년 동안 민서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였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한 지인이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장례식 날 장례식장 밖에서 민서 씨를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요.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멀리서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민서가 왔었구나. 뉴스에서 아버지 사망 소식을 보고 왔었구나.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다 돌아갔구나. 정수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만났어야 하는데. 그때 만났어야 했어. 하지만 놓쳤어요. 그 후로 정수는 사람을 시켜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3년 전 만났을 때도 민서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초조했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 거지?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들은 건강할까? 그래서 정수는 3년 전 건넸던 그 카드의 사용 알림을 본인 휴대폰으로 설정했어요. 민서가 카드를 쓰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쓰지 않는 거지?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닐까? 정수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장에 와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문자 알림이었어요. 정수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약국 1만 원 승인. 카드 사용 알림이었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카드는 민서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는데 드디어 연락이 온 거야. 정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정순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예, 사모님, 차 준비해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약국. 위치 찾아봐요. 집사는 재빨리 검색했습니다. 사모님, 마침 여기서 10분 거리입니다. 출발합시다. 다른 차들도 준비할까요? 그래요. 경호 차량도 5분 만에 준비가 끝났어요. 벤츠 세대, 정순이 탄 차, 비서가 탄 차, 경호원들이 탄 차, 차들은 눈 내리는 도로를 달렸습니다. 정순의 가슴은 쿵쿵거렸어요. 드디어 민서를 만날 수 있을까? 손주들도 볼 수 있겠지? 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눈길이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10분. 하늘약국이 보였어요. 초록색 십자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사모님. 저 앞 골목에 세워요. 차들이 멈췄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어요. 약국에서 조금 떨어진 곳,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 1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들, 눈을 맞으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애들만 있네. 민서는 어디 있는 거지? 정수는 차 문을 열었어요. 사모님, 제가 먼저. 괜찮아요. 정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도 따라 내렸어요. 하지만 정수는 혼자 걸어갔습니다. 눈길을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이 정순을 봤어요.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서로를 더 꼭 붙잡았어요. 정수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민서를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특히 언니 아이는 민서와 똑같았어요. 정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희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 민서의 아이들이구나. 언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강민서 씨는 맞는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정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눈 쌓인 길바닥에 고급스러운 코트가 눈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정수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은 굳어 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나는 너희들 외할머니란다. 정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어. 정말 미안해. 아이들의 몸에서도 떨림이 느껴졌어요. 언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세요? 그래, 얘야. 내가 외할머니야. 정수는 아이들을 더 꼭 안았습니다. 동생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언니 아이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길거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은 조금 떨어져서 기다렸어요. 한참 뒤 정수는 아이들을 일으켰습니다. 추우니까 차에 가자. 네. 세 사람은 차로 향했어요. 정수는 아이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떨리는 몸을 녹였어요. 정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언제 밥 먹었니? 오늘 아침에요. 그럼 저녁은? 못 먹었어요. 정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니?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가셨어요.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사흘 전에 엄마가.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민서가 죽었다고? 내 딸이.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늦었구나. 영영 늦어버렸구나. 한참 뒤 정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월세를 못 내서 오늘 쫓겨났어요. 그럼 어디서 잘 생각이었니? 몰라요. 처음에 임시보호시설에 갔는데 자리가 없다고 해서. 보호시설? 네. 문을 두드렸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내 손주들이 문 앞에서 거절당했구나. 갈 곳도 없이 거리를 헤맸구나. 12월 추운 밤에. 그리고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제 괜찮아. 정수는 아이들을 다시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순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민서야 엄마가 미안해.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밖에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따뜻했어요.
마침내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카드 한 장,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 카드가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내가 아이들을 지켜준 거구나. 마지막까지.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어요. 이제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하지만 정순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거절했던 그곳. 임시보호시설. 정수는 그곳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정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3일 후, 정수는 혼자 차를 타고 어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청소년 임시보호시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비서가 조사한 결과 그날 밤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정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책상 앞에 5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돌려보낸 책임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여자는 정순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은 언론에 자주 나왔으니까요. 대용그룹 이사회 의장.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앉으세요. 여자는 황급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저 무슨 일로 오셨는지. 3일 전 밤 여기 아이들 둘이 왔었죠.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 손주들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날 밤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돌려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정말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됐는데. 여자는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이 문 앞에 섰을 거예요. 추운 밤,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하지만 문은 닫혔죠.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벌을 주길 원하느냐고.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래요. 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여자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들이 벌을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도 누굴 탓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정수는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을 잊지 마세요. 네. 다시는 그런 아이가 나오지 않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설이 좀 낡았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며칠 안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네. 시설 개보수하고 인원도 늘리세요. 여자는 놀란 눈으로 정순을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잘 써주세요. 정수는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여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수는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할머니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별장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별장 2층 거실. 큰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따뜻한 국, 반찬들, 밥. 지훈과 지선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정순이 밥을 퍼주며 말했어요. 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아이들은 별장에 머물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하지만 정수는 아이들을 천천히 대했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어요. 할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저희 엄마 정말 할머니 딸이었어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우리 막내딸이었단다. 그럼 왜 우리를 몰랐어요? 아이들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할머니 잘못이란다. 네, 너희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반대했어. 정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얘기, 민서가 사랑에 빠진 얘기, 아버지가 반대한 얘기, 민서가 빈손으로 집을 나간 얘기, 그리고 10년 동안 만나지 못한 얘기.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3년 전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처음으로. 할머니는 그때 엄마를 만났단다. 정말요? 응. 그리고 카드를 줬어. 정수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너희가 쓴 그 카드. 그게 할머니가 엄마한테 준 거였어요? 그래.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그 카드를 3년 동안 안 썼어. 죽을 때까지. 왜요?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씁쓸했어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았던 거야. 혼자 힘으로 해내고 싶었던 거지.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희한테는 남겼잖니. 정수는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그게 엄마가 너희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 엄마. 지선이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정순도 눈물을 훔쳤어요. 한참 동안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선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응, 12월 20일이라면서? 그게.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서 딱 1년 뒤에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맞아, 그렇구나. 제가 엄마 수첩에서 봤어요. 외할아버지 기일이 12월 20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날, 딸이 죽은 날, 같은 날이었어요. 정확히 1년 차이로. 그럴 수가.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완고하고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딸을 그리워했다는 걸. 장례식 전날 밤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 서랍 깊은 곳에 민서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민서야.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도 평생 딸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걸.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용서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 거였어요. 할머니? 지선의 목소리에 정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마도. 정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데리러 간 것 같구나. 네.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살았잖니. 병으로 고생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데리러 간 게 아닐까?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도 평생 엄마를 생각하고 사셨을 거야. 말로는 표현 못했어도. 정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리러 가신 거지. 아이들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둘이 함께 계실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늘에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얗게, 조용히, 할머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어떡하나 했는데 할머니가 나타나 주셔서 감사해요. 지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할머니 만나서 너무 기뻐요. 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 민서를 닮았습니다. 특히 지우는 어린 시절 민서와 똑같았어요. 정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정수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를 만나서 정말 기쁘단다.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밖에선 눈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마침내 아이들은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카드 한 장. 그게 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더 이상 춥지 않은 곳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정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내 덕분에 손주들을 만났어. 이제 엄마가 잘 키울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도 웃고 있었어요. 마침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별장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정순과 아이들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꽃이 폈어요. 지선이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정말 예쁘구나. 정수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어요. 지우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지선도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던 아이들은 이제 편히 잠들었습니다. 정수는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엄마한테 인사하러 갈까? 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민서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언덕. 민서는 그곳에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지선도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지훈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 지선이도 친구들 많이 사귀었고 내가 잘 키운 아이들이야. 엄마가 이제 이어받아서 잘 키울게.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민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를 추억하며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엄마가 남긴 카드 한 장. 그 카드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끝까지, 영원히. 어둡고 추운 밤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봄은 옵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